사고, 감정, 의지와 같은 여러 작용은 나를 인식 중심에 두는 자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즉, 자아는 이러한 작용들의 주관자입니다. 정신분석에서 규정되는 자아 기능의 핵심적 요소가 바로 방어입니다. 자아의 기능은 원시적 충동과 현실적 외계와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부여합니다. 즉, 원시적 충동인 이드의 욕구에 제동을 걸어 그것을 결과로 일어나는 고통을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핵심 기능이 자기 보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존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보호하는 이 기능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잘 길들여진 자아가 인간의 영광이네. 실로 자아가 자신의 의지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아를 길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자아는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입니다. 또한 자아가 자신의 의지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처란 깨달음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자아의 상대적 의식이 있음으로써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잘 길들인다는 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의식화입니다. 자아와 그것에 연결된 무의식을 의식화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자아입니다. 자아에 대한 융의 이론으로 붓다의 말을 이해해봅시다. 즉, 붓다의 말에 의하면 자아는 주체적이어서 그 성품이 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아가 확고하게 짜 맞추어진 콤플렉스라고 하는 융의 자아 개념과 동일합니다. 정신이 분화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확고하게 짜 맞추어진 자아의 구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구조가 튼튼해야만 무의식이 의식으로 밀려들어올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아 구조가 약한 경우에는 무의식의 힘에 의해 자아는 해체되어 버립니다. 즉, 자아의 구조가 사라지면 자아에 연결되어 있는 의식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무의식화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의식의 말소는 정신의 과대망상이자 정신의 파멸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자아의 튼튼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무의식의 힘에 압도되지 않고 무아의식이 정신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말소는 자아의 초월이 아닙니다. 자아의 말소가 정신의 붕괴라면 자아의 초월은 정신의 온전한 건설입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초월에 의해서 전체성의 중심인 무아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아의식은 절대의식이자 절대적 객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관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말소된다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깨달음은 부처가 자아를 명상하는 것입니다. 무아의식이 드러나면 자아가 만들어낸 판타지의 세계가 걷어지면서 정신의 실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즉, 심리학이 말하는 무의식의 의식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가 없다 혹은 무아라는 말에서 해석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나가 없다는 말은 인식 주체로서의 나가 만들어내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가 없다고 생각하여 나를 버린다면 그것은 병적인 장애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즉, 나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아는 정신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 즉 피부와 같습니다. 피부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피부는 전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흔들리면 자아에 연결된 의식 또한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쉽게 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붓다는 자아의 확실한 주체성, 그것이 바로 부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칭자리에 와서 악의 원리가 침입하였다는 것은 의식의 발전이 또렷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악을 구분하여 그것의 침입을 아는 것이 바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원리가 침입하기 전까지, 즉 의식이 악을 구분하기 전까지 소와 함께 창조된 가요마르트는 6000년 동안 무의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요마르트와 소가 죽어서 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곡식과 약초를 만들어내는 생명체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의 정자가 달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의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요마르트의 정자가 해로 들어갔다는 것은 의식성을 의미합니다. 즉, 가요마르트와 소의 죽음은 의식의 분별로 인해 전체성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소는 분명하게 무의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요마르트가 해로 들어간 것처럼 미트라스의 이름 또한 태양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인 미르와 관련이 있다고 융은 말합니다. 그런데 소는 어떻게 자아이기도 한 것인가요? 영웅은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자이면서 동시에 희생되는 자로서 제물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황소가 무의식에 바쳐지는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황소는 곧 자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아가 황소의 모습을 한 것은 그것의 뿌리가 동물적 본능에 있고 그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즉, 자아는 본성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는 것은 본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본성에 대한 이해는 곧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의식이 무의식을 위해 자신의 소유와 힘을 포기하는 이유는 신성이 무의식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식은 바로 소유와 힘을 가진 자아의 의식입니다. 즉, 자아의 초월이 일어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은 합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수태는 자아가 죽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부처인 무아의식입니다. 융이 말하는 자기는 불교의 불성입니다. 불성이 원시적 상태에 있다는 말에서 시부도가 왜 깨달음을 위해서 소를 찾으러 간다는 상징을 묘사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자기, 곧 불성은 원시성의 에너지이며 원시성의 리비도로서 충동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임재는 거친 풀이라고 하고 조주는 차디찬 샘물이라고 했으며 조주의 스승인 남전은 남전 참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주의 스승인 남전선사는 신성한 법당에 물소를 들여놓았습니다. 동물의 원시성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준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내면의 동물적 원시성을 보고 의식화하는 것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조주는 아무 말 없이 법당에 있는 물소에게 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승의 행위가 본성에 대한 바른 통찰을 일으키고자 하는 선지식의 탁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제자인 조주는 알아차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부도의 소는 부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를 본다는 것은 부처가 부처를 보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를 찾아 나섭니다. 그에게는 부처가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소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에게 소는 부처로 상징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를 찾은 사람에겐 소는 부처가 아니라 자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무아의 절대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식 중심에 두는 자아의 상대의식은 주관적 인식입니다. 주관적 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아의 절대의식은 절대적 객관성입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부도는 소를 길들이고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융은 집을 존재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 집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자아가 아니라 부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중생, 즉 자아와 부처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상대의식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인식 주체임을 초월하여 객관화된 것이 바로 무아의식입니다. 즉 자아는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와 자아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처와 자아는 하나의 기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역할은 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서양 심리학의 에고가 변형된 것입니다. 서양에서 자아는 주로 자존심자 부심과 같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뜻을 상징하지만 철학적 측면에서의 자아는 초월적 주체로서의 자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번역되는 자아에도 본연 시초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자를 넣었을 것입니다. 자아가 갖는 의미를 되짚어 풀이해보는 것은 자아에서 아의 특징이 빠지면 그것이 바로 자인 본연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주체를 자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처와 중생은 함께할 수 없는 두 개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부처가 정신의 주체로 있는 사람에게 부처와 중생은 한마음입니다. 여기서 바로 자신이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사람의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실 소가 부처라면 자아가 부처를 타고 길을 들인다는 말이 됩니다. 자아가 부처를 길들인다는 것은 이미 무엇인가 크게 어긋납니다. 소는 자아이자 동시에 본능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뿌리가 무의식이며 본능에 기인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소를 찾는 일은 자신의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자아와 부처는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다만 그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써우주는 자아이고 대우주는 자기 부처입니다. 즉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우주인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그것의 관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부처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고 본질인 부처를 알기 위해서는 본질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자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동력, 생명력이라는 근원적인 힘 역시 본질의 현상인 자아로 표명된다는 점입니다. 자아를 관조하고 탐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참다운 마음 탐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적 요소는 자아와 본능의 주인인 부처 혹은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가 객관성과 주관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소는 위험한 짐승으로서 거침없는 충동성이기도 하지만 그 충동성을 억압하는 계율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소를 잡아타고 그것을 길들이는 것은 동물적 충동성의 극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율의 힘을 정복하는 것 또한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이원화를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선과 악의 이원화를 극복하는 것 또한 단호한 개혁입니다. 선이 선으로 고정화될 때 선의 반대편에 있는 성질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율을 지키고자 하는 것 또한 정신의 한 측면만을 지향하는 일입니다. 계율에 대한 집착은 전체성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시부도의 세 번째 그림에는 목동이 소의 꼬리를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머지않은 곳에 소가 있었고 드디어 소의 위풍당당함을 봅니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아직은 바람을 데울 만큼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발화와 생장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서늘해도 언덕에 있는 버들가지는 푸르게 돋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초록은 식물을 발화시키고 생장시키는 신성한 힘을 암시하는 생명의 색이며 청춘으로의 성장을 나타냅니다. 푸르름은 완전한 초록으로 가는 앞단계에 있습니다. 불성의 껍질로 있던 자아가 완전하게 숙성함으로써 스스로 껍질을 벗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아의식의 출현을 위해 자아의 자발적 희생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의 변환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정신은 목적성입니다. 정신은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지속됩니다. 시부도의 저자는 그것을 더 이상 자아가 회피하거나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희생은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풍당당한 쇳불만 보아서도
소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위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뚝 솟아있는 쇳불은 깊은 연륜을 담고 있지만 의식세계의 언어로서는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떠셨나요? 사찰의 대웅전 등의 벽에 15도의 그림이 주로 그려져 있던 것이 마음 한켠에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리라 여기며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올 것입니다.